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 녀석, 고진석. 세상에 태어나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하고 바른 아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어찌나 순하고 정이 많았는지 길 가다 다친 고양이를 봐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기뻤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라고 데려온 차주현이라는 아이는 또 어찌나 싹싹하고 예쁘던지요. 복덩이가 굴러들어왔구나. 우리 아들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어요. 두 손을 꼭 잡고 제게 어머니, 저희 진석 씨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어여쁘던지 제 친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1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들 녀석보다 더 살갑게 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들네 집에 다녀오면 마음 한구석이 영 찝찝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살림에 서투니까 그런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들 녀석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며느리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백화점 쇼핑이며 친구들과의 브런치는 빠뜨리는 법이 없더군요. 그 비싼 옷가지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걸 볼 때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들이 선택한 짝이고 제가 나서서 좋을 것 하나 없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아왔던 겁니다. 진서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목소리에 영 기운이 없다, 아들. 오늘 아침 아들과의 통화는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연신 마른 기침을 해댔어요. 제가 주연이는 뭐래? 너 아픈데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하고 묻자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현이 바빠. 요즘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서 정신없나 봐.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괜찮다는 건지. 남편이 아파서 골골거리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를 댄단 말입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아들만 중간에서 힘들어질 게 뻔했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 다 출근했을 테니 몰래 가서 집이라도 좀 치워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라도 푹 재워놓고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하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7층에 내려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말없이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참 가도 받지를 않더군요. 그래, 회의 중이거나 바쁜가 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에서 탄식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현관에는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구두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거실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상자들이 소파 테이블 위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소파에는 옷가지와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이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제 아들도 답답했지만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남편을 나 몰라라 하는 며느리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아들 장가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창문부터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실에 쓰레기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소파 위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개키는데 이건 전부 며느리의 옷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옷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대체 어디서 옷을 갈아입는단 말인가.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한참을 치우다 보니 허리가 뻐근해져 소파에 잠시 앉았어요. 그런데 소파 쿠션 틈에 무언가 은색 물체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아주 비싸 보이는 남자용 라이터였어요. 매끈한 은색 몸체에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제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평생 담배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째서 아들 집에 이런 고급 라이터가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라이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냥 아들 친구가 놀러 왔다가 두고 갔을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거실을 대충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안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아무렇게나 뭉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화장품이며 머리카락이 가득했어요. 먼저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누구지? 벌써 퇴근할 시간은 아닌데. 혹시나 아들이 몸이 안 좋아 일찍 퇴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며느리가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집에 들른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간에 몰래 들어와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 민망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대다가 저도 모르게 가장 가까이 있던 침대 밑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정말이지 제 평생에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침대 밑 공간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먼지가 코를 간지렸지만 기침이라도 할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곧이어 안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며느리의 하이힐 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낯선 남자의 구둣발 소리.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지? 시어머니 갑자기 들이닥치시는 거 아니야? 나긋나긋하면서도 교활함이 묻어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걱정 마. 이 시간에는 절대 안 오셔.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전화해서 바쁜 척 했거든. 느물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침대 밑 좁은 공간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이 없는 집에 낯선 남자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두 사람은 제 아들의 침대 위로 아무렇지 않게 털썩 주저앉았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차가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 밑 어둡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제 등 위에서는 며느리 차주현과 그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내 불쌍한 아들.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체 저 남자는 누구이며 며느리는 왜 아들이 없는 집에 저런 자를 끌어들인 것일까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바람이라면 차라리 그것이길 바랐어요.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거지. 최강민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나른하게 물었어요. 아까보다 한층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거의 다 왔어. 고진석, 요즘 내가 주는 약 먹고 완전히 해롱해롱하잖아.
약 기운 때문인지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가 잦아졌다고 하더라고. 어젠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도 까먹었다나 봐.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즐거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약이라니요. 대체 무슨 약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역시 차주현이야. 똑똑하다니까.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지. 조금만 더 먹이면 아마 자기 이름 쓰는 법도 까먹을걸. 그때쯤이면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돌리는 건 일도 아니지. 그리고 나면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재산이라니요. 처음부터 제 아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재산만 받고 깔끔하게 이혼하면 좋겠지만 고진석 성격에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뒤탈 없이 끝내려면 역시 그 방법밖에 없어. 최강민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발 제가 생각하는 그것만은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말인데 오빠가 받았다는 그 등산 코스 정말 확실한 곳 맞아? CCTV도 없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이어야 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거기 절벽이 아주 예술이야. 주말에 등산 가서 상쾌한 공기 마시자고 꼬드겨서 데리고 나와. 그럼 내가 등산객인 척 뒤따라가서 살짝만 밀어주면 게임 끝이지. 실족사. 얼마나 깔끔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입을 틀어막지 않았다면 비명이 터져 나왔을지도 몰라요. 실족사라니요. 저것들이 지금 제 아들을, 하나뿐인 제 아들을 해치려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고로 위장해서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재산을 노린 사기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목숨을 노린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어때? 내가 시킨 대로 수익자 변경이랑 추가 가입은 다 해뒀고. 최강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고진석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만 몇 개인데. 전부 합치면 액수가 어마어마할걸. 그거 받으면 우리 둘이 평생 발 뻗고 먹고 살 수 있어. 오빠랑 나랑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꿈의 부푼 소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악마 같은 것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요. 그것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을 상대로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스마트폰의 존재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증거 그래, 증거를 남겨야 해. 저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어찌나 떨리던지 스마트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어요. 이러다 소리라도 내면 어쩌나, 화면에 불빛이라도 새어나가면 어쩌나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더듬더듬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 잠금을 풀었어요. 그리고 평소 아들이 가르쳐 주었던 녹음 앱 아이콘을 찾아 필사적으로 눌렀습니다. 화면에 붉은 녹음 버튼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번 주말이 좋겠어. 진석이한테 등산 가자고 슬쩍 떠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마침 날씨도 좋다잖아. 좋아.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장소는 거기서 보는 걸로.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 갈 테니 너는 고진석만 잘 데리고 나와. 알았어, 오빠. 이제 우리 고생도 끝이네. 두 사람의 대화는 제 스마트폰 안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 녹음될 때마다
저는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저 악마 같은 계획의 전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저것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반드시 저 둘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제 아들을 저 악마들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들을 지켜야 하는 어미의 강인함만이 남아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역겨운 대화가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악마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시시덕거리며 웃다가 이내 집을 나설 채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등 위에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안방을 나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삐리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무언가를 빠뜨리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세상이 고요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겨우 일으켜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하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녹음 파일이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을 둘러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정성껏 정리했던 침대는 다시 흐트러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와 며느리의 화장품 냄새가 뒤섞여 역겹게 떠다녔습니다. 이 집에 더는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도망치듯 아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조차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층에 내려서도 저는 멈추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큰 길까지 거의 뛰다시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경찰서로 달려가야 할까? 아니, 그랬다가는 저 교활한 며느리가 무슨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 아닙니다. 지금의 아들은 며느리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예요. 제 말을 믿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한때는 잘나가는 보험조사원이었던 박영희. 영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현명한 답을 내려줄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영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순호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희의 씩씩한 목소리에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야, 나 좀 만나줘. 아주 큰일이 났어.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영희는 군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며 당장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영희의 사무실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아들 진석이. 그 착하고 순한 녀석이 어쩌다 저런 악마 같은 여자를 만나 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처음부터 며느리의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한 제 잘못, 아들이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였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제 잘못.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희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한 상태였어요. 영희는 제 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물 한 잔부터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마시고 속 좀 진정시켜. 얼굴이 아주 새하얘.
저는 영희가 건네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침대 밑에 숨었던 이야기,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대화, 그리고 제 아들의 목숨을 노린 끔찍한 계획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영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게 그 대화 내용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며느리와 최강민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어요. 녹음이 끝나자 영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책상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호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저놈들 아주 질이 나쁜 것들이네. 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직 보험조사원이었던 그녀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숱하게 봐왔을 테지요. 이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해. 저 교활한 것들은 분명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거야. 음성이 변조되었다거나 악의적인 편집이라거나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말이지. 저것들을 완벽하게 옭아매려면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영희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예쁜 며느리였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받아, 순호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지금 너는 아무것도 의심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영희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나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세요? 제가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 영희 만나러 잠시 나왔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혹시 저희 집에 잠깐 들르셨나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영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역시나 저를 떠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집에 돌아가 보니 제가 청소한 흔적이 남아 있었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겠지요. 아니, 내가 너희 집에 왜 가? 너희도 없는데.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연기가 통했는지 며느리는 안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친구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녁에 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긴장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꾹 잡아주며 말했어요. 잘했어, 순호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저 악마들을 잡을 수 있어. 영희의 단호한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제가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그 누구보다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영희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마치 베테랑 형사처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니 혼란스럽던 제 머릿속도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저것들이 말한 약의 정체를 알아내야 해. 그리고 진석이 앞으로 가입된 보험 계약서들을 확보해야 하고. 그 두 가지만 손에 넣으면 저것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걸 손에 넣지? 내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 며느리가 벌써부터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제 말에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위험한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야, 순호가. 진석이를 위해서라면 너 혼자 보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밖에서 망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게. 기회는 딱 한 번뿐이야. 내일 두 사람이 모두 출근하고 집이 비어 있을 때를 노리는 거야. 영희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저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영희와 함께 아들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출근하는 아들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팔짱을 꼭 낀 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내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영희가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순호가. 30분 줄게.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나는 밖에서 계속 CCTV를 확인하고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찾은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니 어제와는 또 다른 공포가 저를 덮쳐왔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며 침착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먼저 며느리의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화장품들 사이에서 어제 놈들이 말했던 약을 찾아야 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세 번째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갈색 약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약병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색의 작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약병과 알약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영희에게 전송했어요. 그리고 약병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다음 목표는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보통 중요한 서류들은 서재에 보관하기 마련이지요. 저는 서재로 건너가 책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험 관련 서류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에 숨긴 거지?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며느리가 평소 아끼던 명품 가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옷방에 있는 시스템 장 한 칸을 전부 자신의 가방으로 채워놓고는 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방으로 달려가 가장 구석에 놓여있던 큰 가방의 지퍼를 열어보았습니다. 찾았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부 아들 명의로 된 보험 계약서들이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망 시 수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들로만 교묘하게 골라서 가입해 놓았더군요. 그리고 모든 계약서의 수익자 란에는 차주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계약서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가방을 원래대로 정리해 놓았을 때 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호가 이제 그만 나와야 해. 시간이 다 됐어. 저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영희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고생했어, 순호가. 정말 대단해. 영희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남은 것은 저 악마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분노를 곱씹으며
결전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영희가 보내준 약물 분석 결과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먹인 약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단순한 수면제나 안정제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다루기 힘든 사람의 인지 능력을 서서히 저하시키는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는 물론이고 판단력이 흐려져 타인의 말에 쉽게 좌우되는 소위 말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영희의 설명에 저는 아찔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순호가. 영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든 물을 매일같이 받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요즘 들어 아들의 눈빛이 늘 풀려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 악마 같은 며느리는 제 아들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에 휘둘렸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마침 아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잡채, 미역국을 정성껏 만들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반찬 좀 가져다 주겠다고 말해두었지요. 며느리는 뭐가 그리 좋은지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 어머니, 최고. 저희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아냈어요. 저녁 시간에 맞춰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이미 퇴근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와, 이게 다 뭐예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보따리들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지요. 잠시 후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조차 힘이 없어 보였어요. 진서가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아들은 힘없이 웃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아들의 눈은 초점이 흐렸고 말투는 어눌했습니다. 예전에 총기 넘치던 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약 기운이 벌써 이렇게까지 아들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제가 해온 음식으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밥이라도 많이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갈비찜을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어요. 많이 먹어, 아들. 그래야 기운 차리지. 일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야. 아들은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 맛있다며 꾸역꾸역 밥을 넘겼지만 먹는 속도는 현저히 느렸습니다. 숟가락질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하나 꺼내 아들의 컵에 따라주며 말했어요. 여보, 물 좀 마시면서 천천히 먹어. 이건 당신 건강에 좋은 비타민 넣은 물이야. 내가 매일 챙겨주잖아. 그 말이 제 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비타민 넣은 물이 아니라 독약이겠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따라주는 물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향해 고맙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참, 여보.
오늘 KYY 파트너스에서 연락 왔었어. 저번에 우리가 검토했던 투자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봐. 내일 미팅 때 최종 결정하자고 하더라고. 식사를 하던 며느리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들의 표정이 순간 멍해졌어요. KYY 파트너스? 아,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지 않았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다고. 아유, 당신은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내가 다 알아봤는데 엄청 유망한 곳이야. 당신이 요즘 정신이 없어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야. 이런 건 내가 옆에서 딱 부러지게 결정해 줘야지. 당신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묵살하며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부부간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교묘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더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진행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회사의 중요한 투자 결정을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맡겨버리는 겁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며 숟가락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며느리가 쳐놓은 거미줄에 단단히 얽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곁에 앉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며느리가 비타민 물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물병을 주시했습니다. 저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어요. 저 안에 든 성분을 분석해야만 저 악마의 범행을 입증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일부러 그릇들을 소리나게 씻으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태블릿 PC에 완전히 집중한 상태였어요. 저는 마른 행주로 손을 닦는 척하며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물병을 집어들며 최대한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주현아. 이 물병 오래 썼나 보다. 안에 물때가 많이 꼈네. 엄마가 이거 가져가서 깨끗하게 소독해서 줄게. 이런 건 자주 소독해줘야 건강에 좋아. 제 말에 며느리가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혹시라도 제 의도를 눈치채면 어쩌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며느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말요, 어머니? 그럼 감사하죠. 제가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헤헤.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병을 제가 가져온 가방 깊숙한 곳에 얼른 집어넣었어요. 이제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진서가, 엄마 갈게.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푹 자. 알았지?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은 저를 보며 겨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아. 이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게. 그리고 저 악마 같은 것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줄 테니. 제 손에 들린 가방 안의 물병이 그 결심의 증거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비타민 물병을 들고 영희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영희는 제게서 물병을 건네받자마자 평소 알고 지내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의 분석 전문가에게 곧장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달라고 신신당부해놨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 줄 거야. 영희의 말에 저는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영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순호가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줘. 물병 분석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최강민이라는 놈에 대해서도 알아낸 게 있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영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영희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물병의 성분 분석 결과였습니다. 역시나 며칠 전 제가 가져갔던 약병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약물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제 아들에게 비타민 물이라 속이며 먹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최강민이라는 놈에 대한 자료야. 영희가 내민 두 번째 서류 뭉치에는 최강민이라는 남자의 사진과 함께 그의 과거 행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부유한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것을 반복해 온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범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료의 맨 마지막 장에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5년 전 이놈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있었어. 명의로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바로 이 최강민이었어. 보험사에서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결국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영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제 며느리와 공모해 제 아들에게 저지르려 했던 짓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최강민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온 악마 중의 악마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는 그런 악마와 손을 잡고 제 아들을 다음 목표물로 삼은 것이고요. 순호가 이제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 저놈들은 상습범이야. 한번 해본 놈들이라 이번 계획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야. 어설프게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저것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최강민 같은 놈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야. 영희의 말에 저는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저 악마들을 벌할 수 없단 말인가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영희야?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영희는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저것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야. 순호가 우리가 저것들의 계획을 역이용하는 거지. 영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것들의 최종 목표는 진석이를 사고로 위장해 해치고 보험금을 타내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저것들이 그 범행을 실행하는 바로 그 순간을 덮치는 거야.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저 교활한 놈들도 더는 발뺌할 수 없을 거야. 어떤 변호사가 와도 소용없을걸. 영희의 계획은 대담했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악마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해주려면 범행의 현장에서 그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게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더 이상은 망설이지 않을래.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악마라도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지. 그날 이후 저와 영희는 본격적으로 덫을 놓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저 두 악마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치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의 첫 단계는 적의 동태를 훤히 꿰뚫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저 악마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저는 영희의 도움을 받아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구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이 작은 기계가 이제 제 아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눈이 되어줄 것이었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며느리 몰래 아들의 소지품에 부착하느냐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백화점에 들러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의 고급 서류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네 집으로 찾아가 마치 깜짝 선물인 것처럼 아들에게 가방을 건넸어요. 진서가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요즘 회사 일로 고생하는데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서 기운 내라고. 아들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옆에서 어머니. 센스가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예쁘다 여보. 라며 추임새를 넣었지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며느리가 잠시 주방으로 간 사이에 재빨리 가방의 가장 안쪽 주머니에 위치 추적기를 단단히 부착했습니다. 아들의 차에도 똑같은 장치를 하나 더 숨겨두어야 했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자는 핑계를 대며 새 가방이 아들이 타는 차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지 보자고 부추겼습니다.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저를 따라 나섰고 저는 아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운전석 및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 번째 위치 추적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표시되었어요. 하나는 아들 집의 위치를, 다른 하나는 아들 회사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24시간 내내 제 아들의 동선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동시에 화면 속의 붉은 점을 볼 때마다 아들이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이나 같이 하자며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는 백화점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가벼운 안부 인사가 오간 뒤 저는 준비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연아, 다름이 아니라 요즘 내가 진석이를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이야. 안색도 안 좋고 자꾸 멍하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종합병원에 예약을 좀 해놨다. 다음 주 중에 시간 한번 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게 하려고. 제 말을 듣는 순간 우아하게 파스타를 먹던 며느리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수습하고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아내의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진석 씨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다.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니? 병원 예약은 이미 다 해놨으니까 너는 진석이 설득해서 꼭 병원에 데려가도록 해라. 이건 양보 못한다. 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 확고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감춰진 당혹감과 초조함을요. 제 미끼를 저 악마가 확실하게 물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아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던 평소와는 달리 아들의 차는 시내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몇 번이나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최강민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점이 바싹 붙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제 건강검진이라는 변수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새로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며칠 동안 저와 영희는 위치 추적기 앱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아들과 최강민의 동선을 분석하고 그들이 녹음 파일에서 언급했던 인적이 드문 등산로와 CCTV가 없는 절벽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건이 일치하는 단 한 곳의 장소를 특정해낼 수 있었어요.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주말 등산객들 사이에서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외진 산의 한 등산 코스였습니다. 여기야. 틀림없어. 영희는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곳은 며칠 동안 아들과 최강민의 차가 가장 빈번하게 맴돌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범행 날짜는 녹음 파일에서 그들이 언급했던 날씨 좋은 이번 주 토요일이 될 것이고 장소는 바로 이 외딴 산이 될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USB에 담아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청의 믿을 만한 형사에게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전달하기로 했어요. 단, 우리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현장 주변에서 잠복만 해달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낼 거야. 영희의 비장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남은 것은 저 악마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저는 뜻밖의 아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회사 근처의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로비에서 우연히 아들의 오랜 친구인 영훈 군을 마주친 겁니다. 영훈 군은 제 아들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온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영훈 군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무언가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훈 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제 물음에 영훈 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요즘 진석이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요. 회사에서도 계속 실수를 하고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도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누구보다 똑 부러지고 책임감 강한 녀석이었는데. 영훈 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얼마 전부터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전부 재수 씨, 아니 주현 씨한테만 물어보고 결정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투자건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인데도 주현 씨가 괜찮다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꼭 누구한테 조종당하는 사람 같아요. 영훈 군의 이야기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영훈 군이라면 제 아들을 구하는 일에 기꺼이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아들에게 먹인 약, 그리고 그들의 끔찍한 계획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영훈 군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세상에 그럴 리가요.
주현 씨가 진석이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진석이가 추진한다는 그 투자건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영훈 군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보내온 서류 파일을 열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들이 투자를 결정한 유령 회사의 대표이사는 바로 최강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최강민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회사 자금까지 통째로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규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했어요. 이 서류는 저 악마들에게 횡령이라는 죄목을 추가할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희의 조사를 통해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희는 과거 최강민의 보험 사기 사건을 파헤치던 중 당시 피해를 입었던 여성의 여동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고 했어요. 저는 영희를 통해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악마 최강민 아직도 저러고 돌아다니는군요. 제 언니는 그놈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고 결국 억울하게 목숨까지 잃었어요.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놈을 처벌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돕겠습니다. 제 언니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야지요. 그녀는 당시 최강민이 언니에게 보냈던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기꺼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은 최강민이라는 악마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할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아군과 무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구 영훈 군이 확보한 회계 자료,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까지. 저 악마들을 둘러싼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올 토요일,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결전의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들의 불행을 간절히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을 지키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한 어미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최강민이라는 자가 상습적인 사기꾼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제 며느리 차주연은 대체 어떤 아이였기에 저런 끔찍한 일에 스스럼 없이 가담할 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했던 그 아이의 모습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저는 저 악마의 뿌리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근원을 파헤쳐야만 이 지독한 전쟁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영희에게 차주연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희는 며칠 밤낮으로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녀의 학창시절 친구들부터 예전에 다녔던 직장 동료들의 연락처까지 수소문하며 끈질기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의미 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차주현이 제 아들을 만나기 불과 1년 전 한 사업가와 결혼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파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주변에는 성격 차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영희는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차주연의 전 약혼자였던 그 남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차주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끔찍했던 과거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자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영희와 함께 그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주현을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참석한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차주현은 그에게 마치 천사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상냥한 말투,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심까지. 그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천사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독 제 재산에 대해 묻는 일이 잦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 준비를 위해 그러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나 부모님께 물려받을 유산의 규모, 심지어는 제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까지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일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주현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잡아 목숨을 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차를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헐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해서 급히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니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 오일을 빼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며 이건 명백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그녀에게 달려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 짓을 할 사람이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주현은 처음부터 제 아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남성들을 목표로 삼아 계획적으로 접근해 온 상습적인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무서운 악마였어요. 전 약혼자의 증언은 차주현이라는 악마의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해 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담긴 진술서를 기꺼이 작성해 주었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도 증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주현을 제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아들의 인생에 들러붙어 그 영혼과 재산, 그리고 목숨까지 갉아먹으려는 해충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해충이라도 기꺼이 제 손으로 박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한 어미였습니다. 이제 저 악마들의 패턴은 명확해졌습니다. 차주현이 부유한 사냥감을 물색해 접근하면 최강민이 뒤에서 그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끔찍한 공생관계. 그들의 다음 사냥터는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 될 등산로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그들의 사냥터가 아닌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서라도 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전의 날인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저와 영희는 영희의 사무실에 모여 마지막 작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며느리와 최강민의 예상 이동 경로, 경찰의 잠복 지점 등이 붉은색 펜으로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예측한 그 장소가 정말 확실할까? 만약 저것들이 갑자기 계획을 바꿔 다른 곳으로 간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 제 말에 영희는 잠시 지도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호가, 그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가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 우리의 계획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와 영희는 등산객으로 위장한 채 범행 장소로 예측되는 그 외딴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등산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온몸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일 낮이라 그런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스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더 험하고 가팔랐어요. 30분쯤 걸었을까, 우리의 눈앞에 탁 트인 공간과 함께 아찔한 높이의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것들이 아들을 해치려던 장소였어요. 세상에. 저는 난간 너머로 펼쳐진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이 틀림없었어요. 주변에는 저것들의 계획대로 CCTV 하나 없었고 사람의 비명조차 묻혀버릴 만큼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저 악마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이곳이 저들을 심판할 최적의 장소라는 확신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지형과 경찰들이 몸을 숨길 만한 장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과의 공조뿐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와 차주현 전 약혼자의 진술서, 아들 친구 영훈 군이 확보한 회계 자료 등을 가지고 자신이 믿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경찰청의 김 반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 근처의 차 안에서 초조하게 영희를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영희가 굳은 표정으로 차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영희야? 그 형사님, 우리 말을 믿어주신대. 믿어주는 정도가 아니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는데 내가 보여준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 특히 최강민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똑같다는 점에서 이건 명백히 사람의 목숨을 노린 계획 사건이라고 확신하더군. 영희의 말에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직접 팀을 꾸려서 이번 작전을 지휘하기로 했어.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등산객으로 위장한 형사들을 현장 곳곳에 잠복시켜 놓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그 자리에서 놈들을 덮칠 거야. 순호가,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책상에 앉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에 하나 아주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져 제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제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제 유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가는 손끝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서가,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 일이 없기를 엄마는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거나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구나. 아들아, 부디 놀라지 말고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차주현은. 저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절망감에 무너지지는 않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아픔을 겪더라도 제 아들은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어요.
저는 제가 침대 밑에서 들었던 끔찍한 대화부터 그들의 범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편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나니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지막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전의 날인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나 어젯밤 늦게까지 끓여놓은 황태 해장국을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를 마지막 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 손으로 직접 먹이고 싶었어요. 저는 아들네 집으로 가기 전 영희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서 놈들이 마지막 약을 먹일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 줄게.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벌써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렇게 아침 일찍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아니다. 그냥 너희들 먹이려고 해장국 좀 끓여왔다. 어서 아침상 차리렴. 진석이 깨워서 같이 먹자.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은 그녀의 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먹을 국그릇에만 다른 가족들 몰래 흰 가루를 아주 조금 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제 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마지막 약일 겁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식탁 밑에서 단단히 쥐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아들이 비틀거리며 식탁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웬일이야? 우리 아들 등산 간다면서. 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저는 아들의 얼굴을 애써 외면한 채 밥그릇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쳤다가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슬픔을 들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식사가 시작되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반찬을 집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독이 든 국을 떠먹여 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이 끔찍한 식사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서둘러 등산 갈 채비를 했습니다. 여보, 어서 준비해. 오늘 날씨 정말 좋대. 오랜만에 우리 둘이 상쾌한 공기 마시고 오자. 그러면 당신 머리 아픈 것도 싹 나을 거야. 그녀는 약 기운에 취해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을 교묘하게 부추겼습니다. 아들은 가기 싫은 듯 잠시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두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집 잘 보고 계세요. 며느리는 현관을 나서며 제게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담긴 악마의 속내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서자마자 제 전쟁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영희야, 나야. 지금 놈들이 집에서 출발했어. 예상대로야. 알았어, 순호가. 나도 지금 막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섰어. 너는 서두르지 말고 놈들이 단지를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내려와. 저는 창문 커튼 뒤에 숨어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영희의 차에 재빨리 올라탔어요. 차 안에는 무전기와 노트북 등 마치 형사들의 작전 차량처럼 보이는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있어.
이미 현장에는 우리 팀원들이 등산객으로 위장해서 다 깔려 있다고 해. 우리는 저놈들 차를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영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제 스마트폰 앱 화면에는 아들의 차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외딴 산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점이 마치 제 아들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느껴져 저는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전의 장소로 우리는 그렇게 소리 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을 달려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인 외딴 산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차는 이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어요. 저와 영희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영희는 무전기를 통해 김 반장과 마지막 교신을 나눴어요. 반장님, 목표 차량 주차장에 진입한 것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팀원들 모두 각자 위치에서 대기 중입니다. 두 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가 따로 마련해둔 관측 포인트로 이동해서 상황만 지켜봐 주십시오. 저와 영희는 등산객처럼 보이도록 미리 준비해 온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이 알려준 등산로의 중간 지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망원경과 무전기를 들고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저는 형사가 건네준 망원경으로 등산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등산로의 아래쪽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약 기운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겨운지 연신 며느리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부축하는 척하며 계획된 범행 장소인 절벽 쪽으로 교묘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제 속에서는 또다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이제 곧 저 악마의 가면이 벗겨질 테니까요. 잠시 후 그들의 뒤쪽으로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강민이었어요. 그는 등산객인 척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의 뒤를 은밀하게 밟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가 절벽 바로 앞에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연극 무대처럼 저희가 있는 곳에서 모든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였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가자. 경치 정말 좋다, 그치? 며느리는 아들을 절벽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주 다정한 아내인 척 연기를 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망원경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이제 곧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뒤따라오던 최강민을 향해 눈짓으로 미세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를 포착한 최강민이 천천히 아들이 앉아있는 벤치 뒤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그의 눈빛은 차갑고 번뜩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쥔 스마트폰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김 반장에게 신호를 보낼 통화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제 단 한 걸음. 최강민이 아들의 등 뒤로 손을 뻗기 위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이 움직이는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러지는 소리,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의 위태로운 뒷모습. 시간아, 멈추어라. 지금입니다.
최강민의 손이 제 아들의 어깨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스마트폰 통화 버튼을 누르며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제 신호와 동시에 세상은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등산객으로 위장해 있던 형사들이 사방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뛰쳐나왔어요. 꼼짝 마! 경찰이다. 고요하던 산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벤치 뒤편의 숲속에서, 바위 뒤에서, 심지어는 저희가 있던 언덕 위에서도 형사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가장 놀란 것은 최강민과 며느리였어요. 최강민은 아들을 밀치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 반장이 외치는 우렁찬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장한 형사 2명이 최강민의 양팔을 순식간에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다른 형사들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약 기운에 몽롱한 상태에서도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그저 주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언덕 위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넋이 나간 아들을 부축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망원경 너머로 지켜보면서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아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배신에 대한 슬픔이 뒤엉켜 제 몸을 짓눌렀어요. 영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해가 질 때까지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희는 제 등을 단단히 받쳐주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호가 이제 일어나야 해.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내려가서 진석이 곁을 지켜줘야지. 영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는 저 아찔한 절벽보다 더 깊고 무거울 테니까요. 저와 영희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산로 입구는 이미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요란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통제선 너머 구급차 옆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진석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제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자 아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주현이가 경찰차에 타고 있는 거야? 다들 왜 그래? 아들은 아직도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약 기운과 충격으로 인해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가던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꾸민 짓이죠? 그렇죠? 우리 진석 씨랑 저 이간질 하려고 이런 짓까지 벌이신 거죠? 어떻게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제 탓인 양 억울하다는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는 약한 김순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쏘아붙였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닥치거라.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내 악마 같은 연극은 이제 끝났어. 제 기세에 눌린 며느리는 순간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다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칠게 경찰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어요. 최강민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악마를 태운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산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그저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 반장님이 저희를 따로 조사실 옆에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김 반장님은 아들의 앞에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진석 씨,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을 잘 보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이건 고진석 씨의 아내인 차주현 씨가 벌인 일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김 반장님은 가장 먼저 제가 침대 밑에서 녹음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며느리와 최강민이 제 아들을 해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들은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주연이가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이어지는 증거들 앞에서 아들의 부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반장님은 며느리가 아들에게 먹여온 약물의 성분 분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아주 해로운 약물이라는 설명과 함께요. 그리고 아들 명의로 가입된 수십억 원대의 생명보험 계약서, 사본들, 수익자가 모두 차주현으로 되어 있는 그 서류들을 아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차주현 씨는 최강민과 공모하여 고진석 씨의 회사 자금을 유령회사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그 증거 자료인 회계장부입니다. 아들 친구 영훈 군이 넘겨주었던 서류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자신의 필체로 서명된 투자 계약서들을 보며 아들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반장님은 차주현의 전 약혼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남자의 목숨과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아들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악마였다는 진실을 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오열하는 아들은 어느새 예순을 훌쩍 넘긴 중년의 남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짊어진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상처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술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는 저와 영희, 그리고 김 반장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겪고 보았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부터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던 과정,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까지. 제 진술을 받아 적던 젊은 형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그저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새끼를 구하려는 어미의 본능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며느리와 최강민은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등산은 정말 순수한 의도였으며 현장에서의 일은 모두 제가 꾸며낸 모함이라는 주장을 뻔뻔하게 펼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반장님이 그들의 면전에 제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던졌을 때 그들의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약물의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과거의 피해자들 증언이 공개되자 두 강만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며느리와 최강민의 추가 범죄들이 본물 터지듯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아들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 외에도 최강민의 명의로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또한 과거 최강민의 보험 사기 사건 역시 재수사에 착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습적으로 부유한 남성들을 물색해 접근한 뒤 한 명은 밖에서 바람을 잡고 다른 한 명은 안에서 상대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방식으로 사기와 범죄를 저질러 온 전문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신문과 각종 언론 매체에서 두 얼굴의 며느리, 어머니의 기지로 막아낸 비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저희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앞에는 아침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제 집으로 아들을 데려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게 해서.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 주었어요. 아니다, 아들. 뭐가 미안해.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푹 쉬기만 해. 나머지는 다 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뉴스가 나가고 세상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며느리와 최강민의 악행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의 행동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글들도 수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현대판 셜록 홈즈 할머니, 저런 며느리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댓글들을 보며 저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고 제 아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어쩌면 저 두 악마는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부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제 아들을 깊은 동굴 속에 가둬버린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주고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저녁, 제가 방문 앞에 저녁상을 놓고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아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아들을 마주봤어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들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깊은 슬픔.
잠시 후 아들은 제 앞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아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 옷깃이 아들의 뜨거운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엄마가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했을 때 그냥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원망했던 내가 너무 한심하고 증오스러워. 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정말 미안해, 엄마. 나를 용서하지 마.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아니다, 아들. 뭐가 미안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사랑에 눈이 멀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 더는 자책하지 마. 지난 일은 이제 다 잊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 엄마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줄게. 그러니 기운내, 내 아들. 제 말에 아들은 또다시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아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첫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웃음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꼬박꼬박 식사를 했고 제가 권유한 심리 상담에도 순순히 응해주었어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법을 배우면서 아들의 얼굴에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곁을 지키며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밤에는 함께 거실에 앉아 옛날 앨범을 보며 행복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어릴 적 아빠와 함께 갯벌에 가서 찍었던 사진을 보며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아주 더디고 조용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저 역시 아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게 얽히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집으로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서요. 순호가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다 끝났으니 우리끼리 조촐하게 축하라도 해야지. 저는 영희를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영희야. 내 평생의 은인이야, 정말. 제 말에 영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언니의 용기가 모든 걸 해낸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거들었을 뿐이야. 그나저나 언니가 그렇게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줄은 몰랐네. 녹음이며 위치 추적기며 못하는 게 뭐야? 영희의 짓궂은 농담에 저도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와인을 한 잔씩 나누어 마시며 우리의 승리를 조용히 자축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파티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축하 자리보다 더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밤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마침내 차주현과 최강민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추가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두 악마는 더 이상 그 어떤 동정의 여지도 받지 못하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과 영희의 손을 꼭 잡고 법정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의연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차주현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져 있었고, 최강민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기나긴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들의 범행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악랄했는지를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과거의 범죄들까지. 그들의 죄는 판결문을 한참 동안 읽어야 할 만큼이나 많고 무거웠습니다. 피고인 차주현, 피고인 최강민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법봉을 내리치는 소리가 법정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땅, 땅, 땅. 그 소리는 마치 저 악마들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25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스러운 인생이 끝장난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영희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정의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요. 법원 앞마당에 섰을 때 아들이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보는 아들의 진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자신의 꿈이었던 작은 목공소를 차리는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땀 흘려 나무를 만지고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어내면서 아들은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아들은 상처를 통해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겉모습은 조금 수척해졌지만 내면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공방 안에는 향긋한 나무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 의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뭐 만들어? 아, 엄마 오셨어요? 이거 보육원에 기부할 아이들 의자예요. 제가 가진 재주로 좋은 일도 좀 하고 싶어서요.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처를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집 마당에 나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굽고 아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테이블을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우리는 그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고마워.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아들이 고기를 뒤집으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지옥 같았던 시간을 지나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영원히 남겠지만 그 상처 위에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보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마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저와 아들을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아요.